저에게 통쾌하고 웃긴 일이 있어서 고자 인병이 하나 곧 나왔어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려주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사실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제가 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가가 잘 맞아야 해요. 저와 시어머니는 물과 기름 같진 않았지만 너무 잘 맞아 죽기도 좀 아니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섞이겠지 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시간이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도련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에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전부 동서를 맞이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도 속물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는 거의 눈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사람과 돈을 좀 구분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데 제게는 직업이 없고 그냥 집에서 평생 놀고 먹다가 시기를 즐기는 삶을 살던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 본 순간부터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있는데 한마디로 백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글쎄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은근히 반대를 하는 말로 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하셨죠. 나중에 남편한테는 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면서 요즘 시대에 혼자버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대요. 근데 사실 저희 친정집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돈을 팍 찔러주시니까 제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었죠. 돈이 있는데 뭐 하러 고생해서 일을 해? 그냥 대충 놀고 먹으면서 살다가 돈 있는 집안에 시집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 굳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어? 스트레스는 만행의 근원이라고 했다. 왜 어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도 일할 것이다. 엿줄이면 내 자식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밖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집안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로 풍족한 재산이 있는데 굳이 남들처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구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생산활동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집안의 성향 차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 남편도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닌 걸 몰랐는데 저랑 연애를 했었고 저도 굳이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생각도 했고 집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감췄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 내 자리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린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건 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같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누구는 밖에서 일을 하고 절을 다해. 누구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같이 남녀 구별 없는 시대에 맞아요. 우리 딸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겠죠? 우리가 딸아이가 굳이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되니 그러니까 집안 재산이라는 게 얼마나 있느냐고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없겠죠. 결혼하고 나서 책임을 지실 것도요. 아니요. 저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좋겠어요. 나중에 애를 낳는다고 육아 휴직을 내고 퇴사하게 된다면 그렇다지만 시작부터 필요에 따라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빌붙는다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사위 혼자 벌어오는 게 불만이라면 사위가 벌어오는 만큼 우리가 딸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건 몰라서 그러신가요?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사돈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만큼 지원을 해주려면 아주 안 해도 일하러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죠. 안 사도 이야말로 우리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보자면 우리의 건물이 2채 있고 결혼하고 나면 그 건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 건물의 월세만 보아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위의 월급보다 몇 배 더 벌어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집에 건물이 2채나 있다고요? 무슨 사업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이며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어머니 말로 내 말이 끊겨버리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 친할머니가 명동에서 유명한 현금 대부업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상인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사차 업자였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업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군요. 성격은 엄청나게 드세이했고 진짜 명동에서 호랑이라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여자 혼자서 그만큼 돈으로 남의 자식들에게 건물을 사주시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홀몸으로 자식들을 짱짱하게 키우겠다고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노름을 하셨다는 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대충 말했는데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인상을 팍팍 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어받아서 부를 챙기셨다고 말하는데 그나저나 우리 남편은 은행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신 건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치저님 전까지 한 사람인데 사채업자 사돈이라니, 채면 솔직히 검은 돈이 아닌가요? 이자를 얼마나 받으셨으면 건물까지 세우셨을까요? 제 아들네 살림에 돈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받아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어디서 어떻게 번 돈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거 아닐까요? 사채업자 아닌데 해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은 조직 있고 그런 거 상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합법적인 사업이죠. 등 빨아먹지 않고 정당하게 공시하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다 똑같은 돈이지 어느 돈이나 냄새나고 어느 돈이나 향기가 나겠죠. 상견례 자리가 한순간에 집안 싸움처럼 번지게 되었죠. 솔직히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게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녀가 사랑에 불타오른다면 어떤 말이든 쌀도 안 먹히는 법이겠죠. 저랑 남편은 세기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못 꺾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빈손으로 보내줄 수 없는 입장 아닌가요?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집을 왜 사돈떼에서 해주나요? 남자가 무시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안 된다. 사돈 성격에 따른 집의 작은 부분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대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혼수는 해야 한다고 그래요? 집은 우리 쪽에서 빚을 내더라도 해주겠다고 서로 집을 해주는 것에 대한 난리를 치는 가운데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림을 준비했더니 결국에는 절충해 서로 집안 모든 비용을 반씩 나누기로 했고 남편과 저는 치약, 칫솔까지 반반씩 준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부모 집에서도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은행에 다니고 월급도 푹푹 받는다 해도 직장인 신분이 아니겠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친정에서 해줄게 하겠다고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가랑이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반대로 전환돼서 제가 고생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치사하고 조르는 게 싫어서 시비를 걸고 싶어서 안달이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밥을 이렇게 눈 감아도 되는 대로 먹여주겠다 해도 너희는 우리 아들 집에서 밥 주지 않아요. 기기라도 하니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밥을 우겨 넣으면서 먹을 일이 있겠어. 솔직히 말해, 너 우리 아들을 구박하는 거지? 밥도 안 주면 소금만 가로채는 거 아니야? 남편이 밥을 잘 먹으면 제가 굶기는 거냐 하시고
남편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으면 저한테 바로 내가 구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혼집에 집값반을 못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온 집안 바닥이 아주 머리카락 투성이네. 투성이야. 네, 너 이러다가 탈모가 오는 거 아니냐? 여기도 내 머리카락, 저기도 내 머리카락. 청소 좀 하고 그래라. 개털도 아니고 뭐 일이 많이 떨어져 있냐? 아, 머리를 좀 묶고 다니던지? 어머님, 이건 흰머리인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님 머리카락 같은데. 우리 친정 엄마는 신혼집에 한 번도 오셨던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이 말로 탈모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오신 지 얼마만큼 됐다고 벌써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야, 어머님을 위해 탈모 샴푸 한 병 사드릴게요. 저도 은근히 거들지 않고 말로 응전하는 성격이어서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기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사이도 좋아지는 법이죠. 이거는 뭐 허구날 만났다 하면 싸우기 바쁜데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겠어? 아유, 내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 오히려 상냥히 대답하는 것 같다는 말이네요. 어찌나 잘하는지 단 한 번도 서처럼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주 시겁스럽게 보일지 뭐야. 남들이 말로 할 뿐인데. 어머니 말이라면 찾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던데. 너는 너무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제가 뭘요. 어머님께서 사살건 잔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최소한의 방어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어머님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곁에 사랑을 주지 않으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해주시면 나라고 이렇게 뻔데기를 하는데 맨 자게겠냐고요. 저랑 시어머니가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가운데 껴있는 우리 남편만 새우등이 터지곤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남편에게는 미안한 부분이 남아있기도 해요. 당시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지금도 남편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 면목 없다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반전이 아닌 반전이 딱 일어나게 돼요.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동서를 데리고 오면서요. 저는 신수. 원하던 대로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우리 어머님 눈에는 안 찰 텐데 말이죠. 진짜 사자 직업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냅다 좋다고 결혼시키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상견례할 때 생각해봐. 양가가 폭탄 하나씩 들고 서로 떠넘기는 줄 알았잖아. 근데 얘기를 듣니까 예비 사돈 씨가 의사래. 정형외과 의사예요. 당신 말대로 사자를 붙인 직업이라 그런지 우리 어머니 눈에 벌써 하트 뿅뿅이 왔대요.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동서를 은근히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며느리들끼리 의기투합을 제대로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눈이 하트로 변했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 같아. 했다고 해야겠지만 예비 시어머니 완씨는 그날부터 인사를 해왔습니다. 입에서는 하루 종일 우리 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동네방에서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시집을 간다는 거야? 뭐 그럼 그게 뭐가 어떤 소린데? 그 아이가 돈 벌어오는 정형집으로 갈 건데 앞으로는 내가 아픈 일 없겠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온몸 구석구석을 다 시켜줄 텐데 왜 병원 다니면서 괴로워해야 돼? 그냥 둘째 며느리를 칭찬하기만 하면 돼. 내게 비교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혼자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밤까지 즐겁게 사는 사람이 바쁜 의사의 삶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그런데 더 나아가면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야. 이 집에는 어떤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벤츠를 탔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형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신우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하여 수밖에 없었죠. 아,
제가 시누이 외제차를 사줄 돈이 있었으면 당장에 집부터 옮겼고요. 잠깐 동안 저는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라는 수한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죠. 그 인간은 제 시선을 피하더라.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다이 정신 나간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제 눈을 피하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나한테 설명해봐. 형님이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내 덕에 벤츠를 탔다고 하시는데 이거 당신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거지? 얘기해. 봐, 무슨 일이야? 고 가버릭 소리를 지르자 깔깔 웃으면서 올케는 참 사람이 겸손하다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던 신우도 순식간에 입을 닫고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보내는 눈짓을 그제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신우는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모양으로 괴라는 말을 제 남편한테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눈뜬 장님도 아니고 뻔히 제 앞에서 그것들 둘이 작당 모의를 하는데 그냥 지나칠 리가 있겠어요. 붕어 새끼처럼 둘이서 입만 뻥긋 그리지 말고 말해. 형님 말씀해 보세요. 저 차를 제가 형님한테 사드렸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형님한테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고 있는데 제가 왜 외제차를 사드릴까요?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언제 형님한테 외제차 사드렸어? 아, 얘기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돈에 관한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게 가입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예상한 것보다 덜 얻게 되어서 의아했죠. 그래서 아이 누나가 사업 마음이 있다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얼핏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화나게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그때서야 진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저축했던 돈을 꺼내 신우에게 주었던 거였거든요. 신우가 외제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였나 봐요. 남편은 제가 저축한 돈을 마음대로 신우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돈도 은행에서 좋은 저축 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부부 저축으로 든 것이었어요. 그 적금에 돈을 계속 넣어왔던 건 결국 그것을 털었던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대사를 듣자마자 제 머리부터 피가 싹 튀는 듯 했어요. 어머, 오해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를 왜 때려요? 미친 건가 봐.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갈길만 하니 갈기지 마음 같아서 형님 머리통도 인간처럼 해버리고 싶었지만 현재는 참고 있는 거니까 나는 건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의 머리통을 거칠게 갈아버렸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배구부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그 인간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채 있었어요. 악을 쓰면서 자신의 동생한테 뭐 하냐며 지랄을 하는 시누이와 멍청하게 버벅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여기서 그 누나가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누나 옆에서 애들도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누나한테 호구지디나 하지. 왜 나한테 결혼해서 나한테까지 이런 피해를 주는 건데 얘기를 해봐. 그 결혼 초에 사람 심장을 떨어지게 하더니만 이제는 아주 그냥 내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무슨 당신 피를 말려준다는 거야? 말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은 그냥 대화로는 이야기할 생각 없는 거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당신이랑 상해 같은 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알아? 저요.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많이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며 살았어요. 전 세상이 그거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시 재기해보려고 꾸역꾸역 돈 모으고 있는 걸 그거를 깨서 자기 누나한테 벤츠를 사주는 인간을 보면서 저는 그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전날부터 한 개도 다 썼어요. 더 참을 힘이 없었고 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신에게 투자를 잘못해서 반으로 오게 한 게뿐만 아니라 결혼 초에 제 마음이 여러 차례 아팠어요. 말도 없이 조카들의 호적에 등재돼 있던 걸 본 날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
그때 무슨 일로 나에게 말했었니?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냈니? 능력 없이 누나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반지까지 빼앗아 들어왔잖아.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남편과 혼인신고 하러 갔을 때 혼인신고 창고 직원이 고개 갸웃거리며 눈치를 봤어요. 그러자 제가 주저하는 이유를 묻더니 그 직원은 심지어 남편을 힐끗 쳐다보면서 꺼레꺼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제가 혹시 잘못 조회했는지 물었더니 그는 나이를 키워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에게 자식이나 아이가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죠.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 자녀랄까요? 그 사람이 제 결혼 전에 이혼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어서 저희 서류를 받아들이더니 실제로는 그 남편 아래에 자녀 2명과 딸려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누나의 자녀를 호적으로 데려와서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카 아이들이라고 해도 결혼한 남자 호적에 2명의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수아랑 수호 형님이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대체 언제부터 수아랑 수호가 모두 당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 남편은 여러 이야기를 해 시작했어요. 그 자녀가 신혼부부가 이혼해서 아이들을 당신의 호적에 등록해야 했다는 사정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호적에 등재했다고 말했답니다. 누나가 잠시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호적에 등록하는 것에도 일정한 이점이 있다는 헛소리를 했다며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 수아와 수호 2사람 모두 내 호적에 등록돼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우리한테 아기가 있다는 거라서 청약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이미 애들이 내 조카인 거 아는데 누나 애들이 내 호적에 있다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청약 때문에 조카들을 내 밑에 호적으로 둘 거야? 뭐야, 사람이면 말 같은 소리를 해. 개소리 하지 말고 너 당장 내 조카가 될 누나 밑으로 다시 놀러와. 안 그러면 그나랑이 결혼 못해. 내가 미쳤니? 하다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미리 해놓은 짓을. 아, 그냥 나보고 다 떠안고 하라고. 나 싫어. 청약이 나 발이고 그거 내 능력을 알아서 할 거니까 누나한테 조카들 당첨 호적에서 데리고 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장 옮겨서 누나한테 당장 와서 가져가라고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간이 하는 말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결국 저는 그날 기분 좋게 혼인신고하러 갔다가 그 사람 많은 데서 대판 싸웠었고 저렇게 진짜 난리를 치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그래요? 한 번 그런 놈이면 2번은 안 그러고 3번은 안 그러겠지? 그때 제가 그냥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갈라서야 하는 게 맞는 거였겠지요. 그 놈의 정이라고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라는 건 있었어요. 반지까지 이사한 마당에 자기 누나한테 외제차 선물해 준 거, 그건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인데 그 누나라는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유, 옳게 정말 이럴 때가 있나요? 아이고, 해도 하니까 해도 너무해 진짜.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에 휘말렸는지. 지금 밖에서 난리인 거야? 그래서요.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형님도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돈에 미쳐서는 그냥 너 같다고 하더니 발광하던 동생네 부부 반장까지 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차를 끌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남매들 쌍으로 나를 팔아먹었나 봐. 그런데 그중에 유이는 나한테 그의 동생에게 면박을 주는 게 뭔지 알려주더라고요. 차키를 탁 던지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고 세상 억울한 척하면서 말인데
정작 억울하고 피해를 본 건 나인 거잖아. 누구신지요? 적반 화장도 아주 유부족이었지만 거기 상관없어. 야, 나랑 예간에 언제까지 너한테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건데 너 한번 얘기해봐. 아니야. 이 집에 오냐고 물었을 뿐인데 너야말로 개념을 밥 말아 먹었어. 알아. 아이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돈 어른들도 그렇고 너와 내 언니도 그렇고 다들 참 가족들이 정에 없는 것 같긴 했는데 나랑 얘는 원래 이러고 살았어. 이 일이 예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윗사람이니 어미니 어른이니 아냐고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 부모 없다고 너를 무시하는 거야? 형님, 제가 형님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 뵙고 사는 것만큼은 저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가슴에 손으로 한 번 한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인가? 저라면 이혼 후에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라면 약 물과 같이 애들은 처음부터 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해요.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돈 몇 푼의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동생까지 빈자리 살게 만들고. 그런데 동생이 주는 외제차가 갖고 싶어졌어요. 제가 부모 없다고 남편과 신우를 무시했어요. 남편이나 신우나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이 거지 같아서 제가 무시한 거겠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데 왜 생각을 못하는 건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간지 모르겠어요. 속이 더 답답해졌다. 자기 누나한테 문제를 놓쳐준 건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말은 너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도 그렇잖아. 그게 너도 마찬가지니까. 누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너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좋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와이프가 적금을 깨서 차를 사주고 싶었어. 나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어.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너 거지 같은 저 반지를 가져가고 꺼져. 저는 이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너무 늦은 생각이었죠. 결정을 늦게 했지만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정말 늦은 거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구야.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거니 소금이라도 뿌릴까 아휴 아이고 가지를 떠들며 앉아버렸어. 야 너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어디. 지난번에 귀하게 대접을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저의 말에 기가 차며 허허거리면서 외쳤어. 자네 누나가 옆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남편은 담배만 피우다가 말이야. 제가 그 두 사람을 제쳐놓고 가정집으로 들어가 남편의 짐을 다 꺼내 밖으로 던져버렸어. 저는 그 당당했던 신우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남편도 제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을 쳐다보며 눈에 분노를 가득 담아 소리쳤어요. 장 꺼져버러지. 그리고 신우가 던진 그 열쇠를 주우며 네 차도 놔두고 가라고 했어. 신우에게 소리쳤어요. 내 절친이 산 차니까 내 차겠지. 맞지? 이 차 여기 놓고 둘 다 꺼지라고. 그리고 너는 내가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아주 말라보자. 이거지. 내가 뭔데 내 차를 뺏어. 어쨌든 이제 내 차 아니야. 내 차. 아이, 내가 뭔데 내 차를 가지고 가서 간 거야? 말해볼까? 난데.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자기 차까지 뺏으려 하자 신이는 난리가 났어. 그 여자, 자기 남동생이 이혼하는 것보다 차 뺏긴 거에 더 열을 냈어? 왜 자기 차를 갈취하냐고 경찰을 부를 거냐고 하더니 저는 좋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제발 불러. 나의 말로 기다리던 거야, 제발 불러. 누가 경찰을 불러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 봤는데 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런 걸 원치 않아. 경찰을 불러와 줬으면 하는데 내가 부를까 고민 중이야. 동생이 내 적금을 멋대로 써서 내게 외제차를 선물했다고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않나요? 맞죠. 남편이 그렇게 할 거면 자기 적금을 깨뜨리고 자기 누나 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저는 속아들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경찰에 맡기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부당할 게 분명하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을 써버리고 동네를 뒤쫓아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우라는 분을 만나러 가야죠롱님과 이혼을 안 하게끔 할 거라고 했어요. 너는 처음 이혼하는 거겠지만 나는 이미 이혼을 한 적이 있어. 위자료도 받았고 이혼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을 거라 생각해. 오늘 내가 내 동생과 함께 싹둑머리로 만들었는데 그 일에 정말 후회하게 할 거야. 아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누가 봐도 당신이 결혼 생활을 한 내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나마 그 남자도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는 양육권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자료와 양육비를 챙겨줬겠죠. 이혼을 해서 정말 좋겠네요. 이혼도 경력직으로 잘하는 것 같네요. 어디 한번 해보죠. 경력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해봐야겠어요. 그래, 이혼해 보겠어요. 제가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혼과 복수의 칼을 동시에 갈았다고 하는 게 맞죠? 옳은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신우이의 차를 한번 들여다보기 전까지 신우이가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나타나는지 몰랐는데요. 신우이는 나와 대판을 했고 자기 남동생을 이혼하게 만들었던 그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신우이 차를 보게 됐는데 신우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인간이 양아치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혼해서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우도 마찬가지로 벌레처럼 처닥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뭔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신우의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제 몰래 또 우리 부부의 재산을 훔쳐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재산을 훔쳐간 걸 찾지는 못했지만 신이가 자기 동생과 유사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 맞죠? 괜히 잘못해서 코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진짜 감옥에 갇히긴 하겠죠?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있다던데, 아니, 누가 그래? 너도 인터넷을 해봤니? 어떻게 사내 놈이 그렇게 간덩이가 작냐? 나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도 대충 합의금을 물어주고 끝내는 사람이야. 내가 괜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넌 그럼 내가 너한테 말한 그 일을 해주면 돼. 그거 있지? 그거 사람들이 모르게 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그 노인네 속이기 아주 딱이야. 아휴, 나는 모르겠다. 정말로, 나 진짜로 누나가 하라는 대로 그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 이번에 일 처리 정말 잘해야 해. 저는 블랙박스에 담긴 남편과 신우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지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대화 내용을 듣고 다시 찾아보니 상황을 정리하게 됐죠. 신우와 제 남편이 꾸민 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뭐 한다고? 나보다 살이나 많은 노인네를? 만나겠냐? 야, 2살 많은 노인네면은? 아빠빠라고 해도 되는 나이야. 그런데 내 누나가 왜 그랬을 것 같아? 아, 왜 그랬을 것 같냐고.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 뭐 있는 척 이유 갖다 붙이려고 밑까지 마. 누나가 돈 때문에 그 영감탱이 만나는 거 모를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 누나랑 그 영감탱이가 하하호호 자기야 하면서 걷는 것만 봐도 바로 할걸. 누나가 돈 때문에 그 노인의 옆에 붙어 있는 거라고. 아유, 너는 참 많은 말이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짜증나게. 아이 어쨌든 내 누나가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돈 많은 호구 잡아왔으면 내가 옆에서 작업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니까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는 신우이 다 20살이나 많은 재력가였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작업을 하던 중에 신우의 차 안에는 제 남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 살이나 나이가 많은 재력가와의 대화 내용도 담긴 채였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습니다. 신우는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자식까지 팔아먹었다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애들이 아빠와 언제 같이 살 거냐고 얼마나 자주 묻는지 알아? 우리 애들이 오빠에게 편지까지 써서 바빠라고 적어놓은 걸 보여줬어. 내 새끼들이 정말 착하단다. 이전 남편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걸 우리 애들이 다 봤거든. 그래서 오빠 보러 가면 삼촌은 착한 사람 같다며 아빠가 되고 싶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결혼하자고. 응, 아이, 이번에 미진이가 말한 그 부동산 계약이 잘 된다면 그때 결혼하자고 계획했어. 잘 끝났으면 나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만겠지요. 그렇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군 아버지가 나이가 들며 약해진다고 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 그 꽃뱀들 만나러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서운해. 오빠는 내가 자식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미리미리 잡아놓으라고 몇 번 얘기했느냐고 하니 신우는 이미 자기가 만나러 동부자들을 만난 뒤 돈을 가능한 대로 빼앗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 남편을 끌어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신혜인을 만나러 금전 사기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결혼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말이죠.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이상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혼과 복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자방에서 나와 혼자서 할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전자 전세값으로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옮긴 후 편안한 환경에서 복수를 계획했고 그래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성공하시면 큰 범죄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신우 뒤에 사람에게 완벽하게 아내의 이혼 복수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력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재력가와 접촉하게 되었어요. 재력가 자녀들과도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제가 그들을 만나 함께한 자리에서 저는 내가 모은 블랙박스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준 것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티 내지 말고 저랑 함께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것은 아주 악질이나 다름없어요. 부동산으로 속아 넘기려는 꼴에 그 여자가 더 한 수를 둔다면 이기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얽히지 마세요. 제가 증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할 때 그의 자녀가 아버지가 깨달아라고 해도 신우의 늙은 남자친구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정사까지 상세히 이야기해서 설명했어요.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그 여자 동생도 있는데요. 남편이 나에게 모르게 들어와서 찾아준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 남동생의 부인까지 둘러싸고 돈을 벌려고 한 여자였어요. 아, 제발 제게 좀 믿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한 후에야 그 재력가가 제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재력가 부자와 함께 신라와 제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재력가가 곁에 있으니 고소 과정도 아주 최고급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 재력가는 고맙다며 제 이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분 아들이 또 변호사였던 남편과 남편의 누나는 정말로 걸린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혼소송과 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건드린 죄를 인정하고 넘어졌고 그 재력가는 신라와 제 남편이 자기를 금전기행을 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남매에게 지워줄 것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빠야, 정말 그럴 거야? 제가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 정말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의 얘기를 왜 믿는 거야? 오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꽃뱀들의 계획을 더 꾸며봐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꺼져. 너와 내 동생이 콩밥을 잘 먹게 할 거야. 오빠야,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걸 알고 나도 밑자를 찾아간 뒤 끊임없이 울며 탄 거야.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고 법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건지 고민했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을 했었죠. 저한테 얼마나 구구절절 떠들어대며 매달렸는지 몰라요. 당신 정말 왜 이래요? 누나가 말하는 그대로라니까 나랑 누나는 자기랑 우리 매형 되실 분 저분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이래저래 알아봤던 거야. 거기가 큰돈이 되는 건데 사람들 너무 몰릴까 봐 우리가 말을 좀 그렇게 주고받았던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거면 재판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나는 어쨌든 너랑 이혼날 각오하고 이 일을 벌인 거니까 내 사전에 이 일은 결코 없어 알겠어요? 그러게 사람이 이해하고 넘어가 줄 때 적당히 하고 끝내야 했어야 했습니다. 아, 누구 탓을 하겠어요. 너랑 너희 누나가 멍청한 탓을 하면 되지? 그리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편을 뻥 걷어차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이 사고는 다 쳐놓고서 매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이혼 경력자인 시누이보다 제가 더 멋지게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저는 그 벤츠를 처분해서 돈을 다시 받았고 남편과 신우가 멋대로 제 재산인 적금을 깬 것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력가를 통해서 신우와 제 남편은 형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형을 받고 나서 제게 제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간 적 있었네요. 여보 내가 멍청한 거 인정할게. 당신 말대로 나 멍청한 놈 맞잖아. 이렇게 멍청한 놈이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안 그렇니? 자기야, 나 정신 차릴게. 나 다 마치고 나오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정말이야.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자기랑 자기 누나가 몸소로 보여놓고서 저한테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면회실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눈물을 짓는 그 인간을 보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겁해하며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 안 필요하면 누가 필요한데. 아, 여보, 나 좀 믿어달라고 하는 건데 내 말이 맞아.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아주 조진다거나 조려다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다고 인간이 될까도 궁금하다. 어쨌든 나는 아니니까 나한테는 연락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우리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관리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이들은 신우 씨가 나오실 때까지 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이전까지 신우는 자기가 형을 받게 될 줄 몰랐던 것인지 형이 선고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부짖었다.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의 잘못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자기 자신이 그 행동의 대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신우와 남편을 보면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인생은 궁극적으로 사사로운 규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지상의 삶으로 돌아와 현재 삶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 나의 삶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함께 화내고 웃고 울어주신 여러분의 힘을 받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